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움받은 여성 5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인과 배신으로 비난받았고 다른 이들은 스캔들, 탐욕, 정치적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문과 선전의 희생자였을까요? 악명 높은 여왕들부터 논란이 많은 정부들까지 이들은 역사상 가장 미움받았던 여성들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크레치아 보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에 여러 저명한 이탈리아 귀족들과 결혼했던 스페인계 이탈리아 귀족 여성입니다. 이 시기는 이탈리아 역사에서 유명한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였죠. 미켈란젤로, 다빈치와 이탈리아 전쟁. 하지만 루크레치아의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엔 수많은 어두운 신화와 전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자는 1480년 4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수비아코에서 그곳은 당시 로마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수도의 교외 지역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드리고 보르자였습니다. 원래 발렌시아 근처 출신의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중반에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바네사 디 카트네이였습니다. 로드리고의 주된 정부였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삼촌 알폰소의 후원 아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의 삼촌 알폰소는 1455년에 교황 칼릭스토스 3세로 선출되었습니다. 1450년대가 끝날 무렵 로드리고는 추기경이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교황령에서 큰 권한을 지닌 직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중부를 대부분 지배했습니다. 바티칸을 훨씬 넘어서까지요. 하지만 로드리고는 결코 평범한 추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정부를 두었고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성직자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교회 내에는 큰 위선이 있었습니다. 독신의 미덕이 설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은밀한 사생활에서 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이 시기 교회 개혁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네사와 함께 로드리고는 자녀가 4명입니다. 그리고 루크레치아는 형제 자매들과 잘 지냈습니다. 특히 오빠 체사레와 더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체사레는 이후 여동생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한 유대감은 나중에 어두운 소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딸로서 루크레치아는 새로운 인문주의 교육을 아주 폭넓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문주의 학문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학문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저술가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녀는 밀라노의 아드리아나 오르시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르시니를 통해 루크레치아는 여러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스페인어, 카탈루냐, 프랑스어에 능통했습니다. 이탈리아어와 라틴어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의 인문주의 교육에는 그리스와 로마 문학에 대한 탄탄한 기초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학, 정치, 논리학, 그리고 철학, 인문주의 교육 과정의 핵심 과목들입니다. 루크레치아는 이탈리아 역사상 격동의 시기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유럽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도시들이 있었지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모으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반도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크고 작은 24개가 넘는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해상무역공화국이었습니다. 북부의 여러 도시국가들, 밀라노, 페라라, 우르비노 공국과 같은 토스카나의 피렌체, 겉으로는 공화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의 로마에서 교황령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남부에서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섬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494년부터 일련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주도한 프랑스가 이탈리아 북부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기 시작한 후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탈리아 반도 지배권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루크레치아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보르자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결혼을 주선했기 때문입니다. 루크레치아가 10살 때 루크레치아의 아버지는 그녀를 발렌시아의 영주에게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과 다른 몇몇 결혼 약속들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로드리고의 정치적 운명이 1490년대 초에 변동하면서 그의 협상력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492년 8월에 그가 차기 교황 선출 경쟁에서 이겼을 때였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되어 그는 루크레치아를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결혼 동맹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1493년 6월 12일 그녀는 결국 조바니 스포르차와 결혼했습니다. 강력한 스포르차 가문의 일원이었던 이 가문은 밀라노 공국과 이탈리아 북부의 여러 소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결혼은 1497년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때쯤 교황은 스포르차 가문과의 동맹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화되면 루크레치아를 통해 더 나은 혼인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압력이 가해진 후 스포르차는 이에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 민망하게도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성불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 무효를 허락받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굴욕을 당한 조바니 스포르차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소문은 루크레치아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루크레치아는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 당시 루크레치아가 임신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시종 페드로 칼데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들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 후 몇 주 동안 칼데론의 첫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칼데론은 보르자 가문의 냉혹함에 희생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곤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1498년 초 티베르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아라곤의 알폰소 비슷하게 피비린내 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알폰소는 아라곤 왕가의 후손으로 스페인 왕실의 사촌이었습니다. 그 왕이 페르디난도 대 아라곤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이사벨라와 함께 15세기 후반 스페인의 두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가 1498년에 알폰소와 결혼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스페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교황 알렉산드로의 외교적 재정비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지되었습니다. 비록 좋은 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나이였고 심지어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도 전해지지만 1500년에 보르자 가문은 다시 프랑스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르자 가문은 알폰소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로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루크레치아도 그의 살인에 공모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결혼에서 이미 아들이 태어났지만 교황인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 로드리고라 지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은 2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결혼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결혼이 오래 지속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새 남편은 알폰소 데스테였습니다. 에르콜레 데스테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중요한 도시국가인 페라라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곧 아버지의 뒤를 이어 1505년에 공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1502년 초에 이루어졌고 루크레치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여러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루크레치아가 그녀의 새 남편처럼 1500년대와 1510년대 내내 여러 차례 연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루크레치아와 만투아 후작 사이의 오랜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곤자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이자 문학 이론가인 피에트로 벤부와의 별도의 연애도 있었습니다. 그는 토스카나 이탈리아어 방언을 정립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방언은 이후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 사용되는 표준 이탈리아어가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가족관계와 그녀의 수많은 연애와 결혼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선정적인 소문과 갖가지 전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녀가 연인들과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1498년 초에 태어난 조반니였습니다. 조반니가 루크레치아와 칼데론의 불운한 관계에서 태어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반니의 친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오빠와의 근친 상간 관계에 대한 의혹도 채살해 그녀가 살아있는 내내 계속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1500년에 로마에서 살해된 뒤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살해가 그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널리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이한 연인의 질투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당시 채살해의 정치적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오빠는 아버지를 도왔고 교황의 장군이기도 했죠. 1490년대 후반 이탈리아 중부에 있던 교황령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 아라곤의 알폰소를 죽이기로 한 그의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으며 이 시기 교황청이 외교적으로 재정렬하고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루크레치아 역시 판무 파탈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유혹하고 쉽게 독살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속이 빈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그 반지는 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들의 음료에 독을 붓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밤연회였습니다.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파티였습니다. 1501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루크레치아, 그녀의 오빠 채살해,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드르, 로마의 귀족들과 수십 명의 도시 창녀들이 연루된 사실상 난교회, 루크레치아와 그녀의 오빠 채살해,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드르가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청 의전 담당자가 남긴 연회에 대한 단 한 건의 기록망이 존재합니다. 주안 부샤르.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보르자 가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완전히 지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루크레치아는 판무 파탈도 아니었고 르네상스 후기 이탈리아의 다른 귀족 여성들보다 연애 생활이 특별히 더 스캔들이 많았던 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동시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어떤 특별히 추잡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1490년대와 1500년대에 그녀의 가족이 저질렀던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낙인이 찍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교황은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고 그의 아들에게 이탈리아 중부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 교황청의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채살해는 1490년대 이탈리아 중부를 혼란에 빠뜨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악명 높은 정치서인 군주론을 집필할 때 채살해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루크레치아의 성인 시절은 페라라의 에스테 궁정에서 보냈으며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 1505년에 공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여러 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 기준으로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인 중 한 명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프란체스코 곤자가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기 직전에 매독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5세기 후반에 유럽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성병입니다. 유럽이 아메리카와 접촉한 뒤 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초기 근대 시대에는 그것은 천천히 몸을 황폐화시켰고 생식기 부위에 발진이 생기면서 시작해서 그 후 몸 전체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형까지 일으켰습니다. 종종 신체 일부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와 같은 부위가 그렇습니다. 질병이 수개월이나 수년간 계속된다면. 하지만 루크레치아는 프란체스코에게 이 질병이 옮지 않은 듯합니다. 여성은 이 질병에 덜 걸립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드르는 1503년 8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깨트린 무자비한 르네상스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다른 교황들 중 일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채살해는 이탈리아 중부의 일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490년대 정복한 영토입니다. 그는 결국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체포되어 1504년에 스페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후 탈출하여 나라 북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은 1507년 3월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년대 몇 년 사이에 루크레치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딸에서 몰락한 보르자 가문의 후손으로 고립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소 8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적자 여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쩌면 10명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2명의 부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1510년대와 1500년대에 여러 차례 순탄치 않은 임신과 유산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이처럼 험난했던 출산의 역사가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1519년 6월 14일 그녀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사벨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이번에도 힘겨운 임신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출산 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며칠간 상태가 나아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상태가 악화되어 6월 24일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페라라의 코르푸스 도미니 교회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15세기 중반부터 이탈리아에서 두드러졌던 격동의 보르자 가문의 마지막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죽은 뒤로 줄곧 초기 근대 이탈리아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833년에 위대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그녀의 이름을 딴 연극을 썼습니다.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에 그녀는 수많은 책과 영화에 등장합니다. 텔레비전 시리즈 그리고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그녀가 생전에 둘러싸였던 많은 소문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카테린 드 메디치, 피렌체의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프랑스의 왕이 될 사람과 결혼하여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곧 적들을 독살하고 다른 이들을 학살한 사악하고 권력에 굶주린 여왕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컬트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소문들 중에 실제로 사실인 것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는 1519년 4월 13일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수도인 후기 근대 시대 토스카나와 중부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곳입니다. 비록 이 도시는 명목상 공화국이었지만 14세기 후반부터 메디치 은행 가문이 거의 끊임없이 이 도시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개개인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린은 로렌초 일 마니피코의 증손녀였습니다. 로렌초 일 마니피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후원한 인물입니다. 미켈란젤로와 산드로 보티첼리 등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위대한 문화적 성취가 이루어진 시기였지만 동시에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 여러 소규모 도시, 국가 패권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카트린이 태어났을 때 메디치 가문은 프랑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때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동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그녀는 1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카트린은 앙리 드발루아와 결혼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둘째 아들인 앙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결혼을 협상했던 교황 클레멘스 7세, 즉 줄리오 데 메디치가 1534년에 사망하면서 이 정략 결혼의 명분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교황 바오로 3세는 이제 교황청의 지지를 스페인 쪽으로 돌렸고 결혼 동맹의 일환으로 캐서린이 받고 있던 교황 연금도 끊었습니다. 게다가 헨리 왕자는 결혼 초기에 신부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으며 그중 한 명과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름다운 디안 드 푸아티에였습니다. 헨리보다 20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젊어 보인다고들 했죠. 게다가 결혼 후 처음 10년 동안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서린은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여성인 프랑스에서 인기가 더 줄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임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이한 물약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오컬트나 마녀술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카트린은 프랑스 궁정에서 그녀의 학식과 세련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그녀는 르네상스가 북쪽으로 퍼져 파리의 프랑스 궁정에까지 이르는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1544년부터 헨리와 캐서린은 아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태어났을 때 곧이어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14년간 1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7명만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캐서린도 왕비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536년에 헨리의 형 프랜시스가 그들의 아버지 프랑수아 1세의 후계자였던 열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이제 앙리라 왕이 계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통치하던 군주가 마침내 1547년에 사망하자 앙리 2세로 즉위했습니다. 카트린, 레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여러모로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아내가 실제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주로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헨리의 연인 다이앤이 그의 모든 관심을 받는 동안 그리고 자기들도 받았습니다. 재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의복과 보석 같은 많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앙리는 심지어 다이앤을 카트린의 시녀로 임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트린은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점성술에 매료되었습니다. 천문학과 물리학에도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예언가와도 친해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녀가 흑마술과 강령술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녀는 적을 죽이려 독을 쓰는 첩자들을 거느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녀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해독제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59년에 앙리 2세는 수십 년간의 전쟁 끝에 스페인과의 평화가 마침내 성립된 것을 기념하는 1년의 경기 중 기이한 마상 창시합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카트리느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아들을 대신해 프랑스를 통치하는 섭정 여왕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왕 프랑수아 2세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30년 동안 프랑스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와 2세의 통치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1560년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7개월 만에, 그리고 나이가 겨우 16세였을 때였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남동생 샤를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샤를 9세가 되었습니다. 새 국왕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린은 그의 이익을 위해 수년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16세기 중반 프랑스 정치의 미로 속에서 성장하는 동안 말이죠. 카트린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프랑스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어린 왕이 즉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종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1530년대와 1540년대 동안 개신교는 독일에서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재의 네덜란드 주변의 저지대 국가들과 스위스 칸톤들은 빠르게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프랑스의 일부 지역은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등 북부와 북서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 신앙에 강하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남부의 많은 지역은, 특히 서부 스위스와 제네바시와 가까운 지역들은 개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위그노라고 불리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고 1562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종교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6세기의 남은 기간 내내 프랑스를 괴롭히게 됩니다. 카트리느는 종교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두 진영 사이에서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그노파와 가스파르드 콜리니가 이끄는, 반대편에는 극단적 가톨릭인 기즈 가문이 있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1560년대 내내 왕권을 장악하고 어린 샤를의 정부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카트린의 목표는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취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시기에 자신을 폴리티크라고 정의한 프랑스 정치인들 진영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급진적인 가톨릭주의나
프로테스탄트주의보다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트리느는 때로는 위그노와의 군사적 충돌을 선호하기도 했고 또 다른 시기에는 그들과 협상하기도 했습니다. 1560년대에 종종 카톨릭 인구 사이에서 기즈 가문이 얻은 막대한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련의 혼인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샤를 자신도 1570년에 엘리자베트 오스트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2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프로테스탄트 여왕과 혼인 동맹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와도 자신의 어린 아들 중 한 명과의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와의 약혼 가능성에 대한 협상도 알랑송과 앙주 공작 15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트린이 딸 마르그리트와 앙리 드 부르봉의 결혼 동맹을 협상한 것이었습니다. 나바르의 왕자 앙리와 1572년에 말이죠. 이 결혼이 카트린이 가장 비난받고 기억되는 사건들로 이어졌습니다. 앙리 드 부르봉은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공국인 나바르의 왕자였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스페인 국경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독자적인 군주였지만 그는 프랑스 왕실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동맹에는 추가적인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미라 개신교도였고 1570년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위그노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를 왕의 여동생과 앙리의 혼인은 종교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카트린은 또한 그 과정에서 기즈 가문의 영향력을 줄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앙리와 마르가리트는 1572년 8월 18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와 마르가리트의 결혼식은 일주일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앙리의 지지자 수천 명이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위그노들이 가톨릭 도시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며 도시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장은 8월 23일 밤에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있은 지 5일 후 24일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이었습니다. 훗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로 불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교 전쟁 중 가장 악명 높은 종교적 폭력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이후 100년간 유럽을 괴롭힌 종교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학살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가스파르 드 콜리니의 암살 시도였습니다. 당시 위그노 대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8월 22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파리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3일 밤 파리 전역의 가톨릭 신자들이 도시를 방문 중이던 수천 명의 위그노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24일 아침이 되자 폭력 사태는 파리 시내를 넘어 널리 퍼졌습니다. 사건이 끝났을 때쯤 최소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2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는 시신과 피가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카트린느는 곧 이 학살을 선동한 장본인으로 비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폭력을 부추기고 아들인 샤를 9세에게 이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검은 여왕 또는 교활한 조종자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카트린은 자신의 딸과 나바르의 앙리의 결혼을 주도한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위그노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파리로 유인하기 위해 그녀는 그들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학살당하도록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카트린은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그 폭력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콜리니 암살 시도는 이 일은 다음날 밤 학살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귀즈 가문 소행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왕실과 위그노 사이의 잠재적인 동맹을 무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카트린느는 8월 23일 왕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학살 이전에 피 흘리기 전 파리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시도가 실패한 것은 그녀의 아들 샤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하고 무능한 통치자였으며 23일에 자신의 조언자들에게 중얼거렸다는 말까지 더해지며 그의 무대응은 더욱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여라. 그래서 카트린느의 성 바르톨로메오 축의 대학살의 주모자라는 평판은
유럽 전역의 개신교 신자들을 수년간 분노하게 만든 사건으로 거의 확실히 근거 없는 것이다. 카트린의 프랑스 정치에서의 역할은 1572년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해 뒤 샤를은 후계자 없이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카트린의 차남인 앙리, 이제 앙리 3세 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국왕은 그 당시 폴란드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왕위 후보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1574년 한동안 카트린느는 또다시 부재 중인 아들을 대신해 섭정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앙리 통치 내내 그의 조언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 대중의 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574년에 익명의 저자가 그녀를 매우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카트린느의 악녀로서의 평판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통치하던 동안 카트린느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엔 그녀가 앙리 드 나바르 어머니를 복살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엔 독약이 가득한 방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이 아직 꽤 어렸을 때 그에게 심지어 창녀들까지 주선해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577년에 피에르 르스퀴알이라는 사람이 카트린이 주최한 연회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멋진 연회에서 궁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시중드는 여인으로 고용되었다고. 신부처럼 머리를 풀고 반쯤 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 꽤 과장된 이야기일 겁니다. 글쎄요, 그는 거기조차 없었습니다. 1570년대와 1580년대 카트린느는 프랑스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용감하게 애썼습니다. 종교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왕과 알랑송 공작, 앙주 공작을 1570년대 후반 스페인과의 새 전쟁을 막았습니다. 프랑스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실은 이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지가문 권력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지형에서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스페인과 독자적으로 동맹을 맺으려 위협했고 위그노파에 맞서 스페인 군대를 나라로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1580년대 중반이 되자 카트린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병약해졌습니다. 그리고 1589년 1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69세였습니다. 불과 9달 후 그녀의 아들 앙리 3세는 파리 근처에서 자크 클레망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와 정면으로 맞서기를 꺼려하는 군주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 건신자였습니다. 앙리 자신도 남자 후계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 프랑수아는 몇 년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의 이상한 장난으로 앙리 드 나바르가 17년 전에 카트린의 딸 마르그리트와 결혼했던 그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촉발시켰던 그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앙리 4세 로서. 그는 곧 종교전쟁이 끝날 수 있다면 가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유명하게도 파리는 미사 한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598년에 그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종교 갈등을 끝냈습니다. 이 칙령은 프랑스 신교도에게 오랜 수건이던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종교전쟁은 끝이 났고, 하지만 카트린의 아들들에 의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72년에 그녀가 딸을 결혼시킨 남자에 의해 끝났습니다. 이 결혼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의 서막이었습니다. 1936년에 에드워드 8세가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월리스 심품탄스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월리스 심프스는 미국 사격의 인사이자 여러 번 이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정치적 위기와 왕의 퇴위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추가적인 스캔들이 터졌고, 그리고 그 부부가 나치와 함께 뭔가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세기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후대에 월리스 심프슨으로 알려진 여성은 사실 1896년 6월 19일 펜실베이니아 블루리지 서밋의 몬터레이인에서 베시 월리스 워필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볼티모어의 저명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헨리 워필드입니다. 그는 밀가루 상인이었고 소박한 제품을 팔아서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1875년에 볼티모어 시장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에 자금을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월리스의 어머니 앨리스 역시 사업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윌리엄 몬테규였다. 19세기 후반에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월리스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896년 11월에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녀가 태어난 지 6개월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어머니와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아마도 월리스가 혼외자로 태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와 월리스는 헨리 워필드의 형제인 자선에 의존했습니다. 솔로몬, 월리스의 삼촌, 그녀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볼티모어에서 보냈다. 이 시기 동안 월리스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1910년대에 똑똑한 젊은 여성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16년 11월 8일 월리스는 얼윈 필드 스펜서 주니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6개월 전에 만난 미국 해군 조종사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곧 밝혀졌듯이 스펜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채로 비행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추락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고 탈출했습니다. 1910년대 후반이 되자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리스와 얼은 어느 정도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1927년까지 부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들은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여러 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리스는 해외여행을 자주 했습니다. 중국, 홍콩, 파리 등 여러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리스가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한 지 8개월 후 그녀는 어니스트 올드리치 심프슨과 결혼했어요. 영국에서 사업을 폭넓게 펼치던 미국인 해운업 경영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런던에서 결혼했고 이후 몇 년 동안 주로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결혼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둘 다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서류상 거의 10년간 지속됐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한 월리스의 다른 결혼에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월리스는 어니스트와 결혼했을 때 에드워드를 만났습니다. 웨일스공 에드워드, 영국 왕위의 계승자였습니다. 이것은 1931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알고 지냈지만 193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관계가 육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리스는 1937년까지 공식적으로 어니스트와 결혼 상태였습니다. 왕자와 월리스의 관계가 드러나자마자 왕실과 영국 정부는 그들의 관계를 문제로 여겼습니다. 1930년대에 이혼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여겨졌다. 그리고 왕위 계승자가 미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생각은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간통을 저질렀던 여성이었으니 그녀가 에드워드와 얽히게 되었을 때 이는 엄청난 스캔들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보기관과 수도경찰청은 1935년에 월리스에 대한 조사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월리스와 에드워드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1936년 왕자의 아버지가 조지 5세 국왕이 사망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동적으로 에드워드 8세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월리스와 결혼할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월리스는 어니스트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곧 여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보수당 총리 스탠리 볼드윈과 그의 장관들은 만약 논란이 커져 에드워드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왕자의 동생 엘버트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가 월리스와의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을 때 볼드윈 정부는 영국 사회가 그녀를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 12월 11일 즉위한 지 1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에드워드는 왕위에서 물러났고 엘버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며 조지 6세란 이름을 썼습니다. 에드워드의 퇴위 이후 정부는 전 국왕과 곧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 영국 공적 생활에서 최대한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로 이주 계획이 나왔을 때 조지 6세와 볼드윈 행정부는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드워드와 월리스는 윈저 공작과 공작부인 자기를 수여받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해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막대한 금액과 지속적인 연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전 국왕과 그의 예비 신부는 마침내 1937년 6월 3일
프랑스 남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월리스가 어니스트와 이혼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신혼부부는 그 후 파리에서 지냈습니다. 윈저 부부가 프랑스 수도에 정착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려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월리스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영국 왕실의 비공식 대사로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드워드와 월리스는 1937년 가을, 더할 나위 없이 논란이 많은 나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1937년 여름, 로버트 레이 박사, 독일 노동전선의 수장 에드워드와 월리스를 독일로 초대했습니다. 1937년 초가을까지 윈저 부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방문 소식이 영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상황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윈저 부부는 10월 11일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기차역에 도착하여 거의 2주에 걸친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대체로 꽤 평범했습니다. 독일의 공장과 사회단체들을 견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들은 나치 주요 인사들에게 극진히 대접받았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을 포함해서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 그리고 헤르만 괴링, 신설된 독일 공군의 수장이자 히틀러의 2인자인 헤르만 괴링. 마지막으로 월리스와 에드워드는 2주간의 독일 방문을 아돌프 히틀러의 알프스 별장에서의 개인 면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베르크호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남쪽 국경에 있었습니다. 윈저가와 나치 사이의 이 일련의 만남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무엇이 계획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후 몇 년간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전체 방문은 훨씬 더 불길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월리스와 에드워드는 독일 방문 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후 몇 달 동안 유럽이 전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들의 새 친구인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이웃 국가들을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38년 3월에 대독일에 합병되었습니다. 1년 뒤 체코슬로바키아가 뒤따랐습니다. 그 후 나치가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히틀러를 달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월리스와 에드워드는 전쟁 발발 후 몇 달간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많은 파리 시민들처럼 그곳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북동부에서 예상되는 침공의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0년 초여름에 그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나치에게 엄청난 군사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차 부대들은 프랑스 침공이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파리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그렇게 진격하자 월리스와 남편은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국경을 넘어 스페인으로 들어가 거의 포르투갈까지 향했습니다. 리스본에서 월리스와 에드워드와 관련된 가장 논란이 많고 특이한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나치 정권은 월리스와 에드워드 부부를 스페인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억류한 뒤 영국과의 갈등에서 독일의 협상 카드로 삼으려 했습니다. 에드워드와 월리스는 이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영국을 상대로 반역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본에서 월리스와 에드워드는 히카르도 에스피리투 산토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가진 포르투갈 연행가였습니다. 산토는 히틀러와 나치와 광범위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보기관은 그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기간에 에드워드와 산토 사이의 서신은 에드워드가 영국 왕위로의 복귀를 모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거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가 산토를 나치 정부와의 연락책으로 이용했으며 독일이 전쟁에서 영국을 패배시킬 경우 에드워드를 영국 왕위에 복귀시키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고 추측해왔습니다. 따라서 월리스와 그녀의 남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왕과 왕비가 되기 위해 나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수치스러운 퇴위 후 5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1940년 여름, 포르투갈에서 월리스와 에드워드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완전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주 후, 영국 정부는 그들이 리스본에서 배를 타고 바하마로 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워드는
전쟁 중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영국 입국을 막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남은 기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치와 함께 꾸몄을지도 모를 모든 계획들은 1941년 겨울부터 나치가 점차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하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월리스와 에드워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리에서 왕실망명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들이 나치와 잠시 손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편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37년 10월에 그들이 나치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 가졌던 만남은 남은 평생 동안 그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50년대 파리에서는 물론 1950년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일종의 유명인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에드워드의 건강은 1960년대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줄담배를 피우는 습관과 가족력이 있는 폐질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972년 5월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영국으로 옮겨져 왕실 장례식으로 치러졌습니다. 1936년에 잠시 왕이었던 군주를 위해 영국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슬픔을 표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외에는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사후 월리스는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고 에드워드의 유산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주는 수당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그녀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그녀는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그녀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집에만 머물면서 정신 능력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보냈습니다. 결국 월리스는 1986년 4월 24일 89세의 나이로 프랑스 수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영국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열렸고 그녀는 윈저성 근처의 에드워드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의 스페인 콩키스타도르들이 1519년에서 1521년 사이 중앙아메리카의 아주텍 제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한 원주민 여성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말리날리, 말린친 또는 라 말린체로 알려지게 된 통역사로 활동했으며 스페인인들의 조언자이자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족을 배신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한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배신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상황의 희생자였을까요? 라 말린체는 1500년경 현재의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에 해당하는 유카탄 반도의 나우아틀족 사이에서 말리날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대 마야 제국과 새롭게 팽창하며 공격적인 아즈텍 제국의 경계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 수도는 훨씬 북쪽에 위치한 테노치티틀란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 멕시코시티가 위치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8이나 9살이었을 때 리날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전사 집단의 습격 중에 납치된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 의해 팔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이전 시기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노예제가 매우 흔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족이 더 동쪽의 마야인들에게 그녀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한 가지 버전입니다. 이것은 베르날 디아스 데 카스티오의 버전입니다. 멕시코를 정복할 때 에르난 코르테스를 따라갔던 스페인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60년대에 신 스페인 정복의 진실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들의 역사를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리날리에 사로잡힌 일이 매우 중요한 전개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그녀는 아즈텍 사람들의 나와트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카텍 마야어를 사용하는 마야인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리날리는 두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후 이야기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유카탄 반도의 마야인들 사이에서 노예로 살았던 말리날리의 삶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거래되었고 여러 곳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1518년에 성인이 되어가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최초의 탐험가들이 카리브해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출항하여 유카탄 반도에 상륙하여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첫 접촉은 곧 지역에 대한 더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519년에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스페인 군사령관이 쿠바 섬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유카탄 반도로 원정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마야 영토에 있는 폰톤찬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 당국은 유럽인들을 달래기 위해 코르테스에게 노예 20명을 선물했습니다. 이 여성들 중 한 명이 바로 말리날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리날리는 다른 노예들과 다르지 않게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세례를 받고 유럽식 이름을 받았습니다. 코르테스는 이후 말리날리를 자신의 고위 부하 중 한 명에게 주었고 이후 그녀에게 더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야인들의 지역 언어인 유카텍 마야어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리날리는 북서쪽에 있는 아즈텍의 나우아트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 정복을 결심하고 중앙아메리카에 왔습니다. 전년도에 중앙아메리카에 상륙한 스페인인들에게서 그 제국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리날리가 스페인인들을 위한 통역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말리날리는 스페인어를 못했지만 코르테스 일행에 있던 한 스페인 신부가 1518년 원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카텍 마야어를 빠르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말리날리를 함께 짝지음으로써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을 향해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서 마주치게 될 나와트러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말리날리를 그녀가 넘겨줬던 스페인인으로부터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코르테스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린 모든 그림이나 드로잉에서 그녀는 항상 코르테스 곁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유카탄 반도의 해안을 확보한 코르테스는 코르테스와 추종자들은 이후 몇 달간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나우아틀계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와 마을들과는 협상을 했습니다. 말리날리는 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19년에 스페인인들은 비교적 소수였습니다.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이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하려면 그들은 멕시코 지역의 다른 나우아트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곧 이 지역의 틀락스칼란과 텍스코코 사람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아즈텍 지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즈텍에 인간 공물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 더 불만이 컸습니다. 이들은 테노치티틀란에서 열리는 종교 축제 기간에 제물로 희생당했습니다. 알리날리를 통역사로 삼아 코르테스는 이 사람들을 아즈텍에 맞선 스페인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말리날리는 말린 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 이름의 나우아트러식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녀 이름에 왕실 경칭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원주민들은 그녀가 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코르테스 수행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그녀의 이름을 히스패닉식으로 말린 채로 바꾸고 그녀를 부인으로 부르기 위해 앞에 라를 붙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이 그녀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원정대는 1519년 11월에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즈텍 황제 몬테수마 2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코르테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라말린체가 통역사로 활동했습니다. 몬테수마는 그들을 도시로 환영하며 테노치티틀란 중심부에 거처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스페인인들을 금속 갑옷과 청을 가진 백인 신으로 숭배했다는 대중적인 믿음은 과장된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의 기술적 우월성은 아즈텍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몬테수마는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페인인들과 교역하며 무기를 얻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코르테스의 설명을 들은 후 몬테수마가 말했다. 그가 나타났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이곳, 그의 왕자와 천개가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다. 그가 떠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스페인인들은 오래전에 사라진 아즈텍 신들이었다고. 그리고 이변의 우연한 일들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몬테수마가 코르테스가 아즈텍 신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케찰코아틀, 그는 언젠가 왕국을 되찾겠다고 약속한 신이었다.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은 창조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추방당해 베라크루스 근처 동쪽 바다 너머로 사라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코르테스가 상륙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피부가 하얗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염이 있었고 그리고 인신공양에 반대했다고 해요. 코르테스처럼요. 하지만 가장 섬뜩한 우연은 케찰코아틀이 아즈텍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가 바로 1519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도착한 해와 같은 해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아즈텍인들의 손님으로서 테노치티틀란에 반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인들이 아즈텍의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비난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1520년 초여름, 해안에 있던 코르테스의 부대 일부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마 아즈텍인들이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들은 1520년 6월 30일 밤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날은 라노체 트리스테, 즉 슬픈 밤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에 따르면 아즈텍 사람들은 몬테스마가 스페인인들에게 유화적으로 대하는 데 지친 황제를 공격해 돌로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황제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떻든 테노치티틀란의 분위기는 이제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스페인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스페인인들은 도시 탈출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와 추종자를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말린체는 이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스페인인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코르테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노체 트리스테 사건 이후 스페인인들은 아즈텍인들과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르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음에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오기 전에 중앙아메리카에서 나우아틀 동맹군을 모으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스페인인들이 퍼뜨린 천연두 전염병으로 심각하게 약해진 아즈텍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유럽에서 온 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도시 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21년 여름에 코르테스와 원주민 동맹군은 그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스페인 제국은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라말린체는 자신의 민족 정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한때 신 다음으로 멕시코 정복에서 자신의 성공에 그녀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즈텍 정복이 끝난 후 그녀는 한동안 코르테스와 함께 살았어요. 1522년에 그녀는 그에게 마르틴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이유로 그녀는 메스티소 인종의 어머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스티소는 원주민과 스페인인들이 결혼하면서 수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한 혼혈 인종입니다. 하지만 말린체는 코르테스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1522년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라말린체가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해 그녀는 후안 하라미오와 결혼했다. 코르테스의 부하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라말린체는 자유신분의 스페인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라미오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526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결국 멕시코와 스페인 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볼 수 없었습니다. 1529년에 라말린체 중앙아메리카의 많은 원주민들처럼 천연두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그때 29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라말린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자체가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특히 멕시코에서 말린치스타는 불충한 동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스페인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문명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그녀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녀가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어린 시절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스페인인들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폭력사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르테스와 추종자들이 그녀가 나우아틀어 사용자와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설령 그녀가 코르테스와 스페인 정복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자였다 해도 아마도 우리는 그녀를 이 일로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처음부터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사회에 맞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하지만 라말린체가 아즈텍 제국의 멸망과 16세기 중앙아메리카의 변화에 결정적인 인물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788년부터 1808년까지 20년 동안 마리아 루이사 데 팔마는 스페인의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 동안 연쇄적인 불륜부터 적을 독살했다는 것까지 흉흉한 혐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들 중 사실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녀의 삶을 알아봅시다. 팔마의 마리아 루이사는 1751년 12월 9일 이탈리아 북부의 팔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소국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748년에 팔마 공국은 부르봉 왕가에 수여되었습니다. 이것은 엑스라샤펠 조약 덕분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부르봉 가문의 다른 분파가 프랑스와 스페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루이사의 아버지인 펠리페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공자기를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버지가 팔마 공작으로 그곳에 도착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후 이탈리아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어머니는 루이즈 엘리자베스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 왕의 장녀였습니다. 그녀는 1739년에 결혼한 펠리페와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는 유럽 왕실 가족들 사이에서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펠리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사벨라는 174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났습니다. 10년 후인 1751년 1월 페르디난드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불과 몇 주 후 루이즈 엘리자베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리아 루이사가 11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세 아이와 그들의 부모는 팔마에 있는 콜로르 콜론나 공작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궁전은 수십 년 전 웅장한 중세 건축물을 18세기 궁전으로 개조하고 확장한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두 형제자매는 에티엔 보나르드 콩디악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저명한 프랑스 계몽주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콩디아크는 1768년에 팔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마리아 루이사는 이미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 루이사의 어머니가 1759년에 돌아가시면서 가족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763년에 그녀의 언니 이사벨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이 병은 근세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어머니가 1759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그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프랑스의 부르고뉴 공작 루이 왕자가 가능한 혼처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761년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겨우 9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 찰스 왕자와의 결혼이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찰스 왕자와의 결혼이 제한되었습니다. 협상이 이어졌고 1765년 9월 4일 결혼식은 세고비아 근처 라그라나 궁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북쪽에서 마리아 루이사는 겨우 13살이었고 카를로스는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마리아 루이사에게 이 결혼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어머니 마리아 아멜리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카를로스가 스페인 왕위 계승자가 되면서 마리아 루이사는 스페인 궁정의 최고의 여성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러 친척들은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보였던 지배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쉽게 영향을 받는 젊은이로 강한 후계자나 통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결혼은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생겼을 때에도 유산과 그녀와 카를로스의 여러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 기쁨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세 초기에는 유아와 아동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들의 30-35%,
가 10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일부 왕가에서는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이는 왕가들 간의 근친 결혼의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앤 여왕은 17세기 후반에 14번이나 임신했지만 유산이나 유아기 또는 어린 시절에 자녀 모두를 잃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앤 여왕보다 다소 나았습니다. 그녀는 24번이나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10번은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14번은 만사까지 갔습니다. 그녀가 출산한 14명의 아이들 중에서 7명만이 살아남아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릴 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스페인 궁정에서는 마리아 루이사가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카를로스의 첫째 아이, 1771년 9월에 태어난 카를로스 클레멘테라는 이름의 아들이 1774년 3월 겨우 2살 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마리아 루이사라는 딸은 1782년 여름 4살 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를로스와 펠리페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즉 스페인어식 이름으로는 카를로스와 펠리페입니다. 이 쌍둥이는 1783년 9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1784년에 서로 3주 반 차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7명의 자녀는 1775년에 태어난 칼로타, 1779년에 태어난 마리아 아멜리아, 1782년에 태어난 마리아 루이사, 1784년에 태어난 페르디난드, 1788년에 태어난 까를로스, 1789년에 태어난 마리아 이사베, 그리고 프란시스코, 1794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은 여러 유럽 국가의 왕과 여왕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리아 루이사는 1799년에도 유산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녀는 40 후반이었고 이미 폐경기를 지난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녀는 고된 출산 이력 탓에 몸이 크게 상해 있었습니다. 1770년대 그녀가 20대였을 때 매력적인 여성으로 알려졌지만 1780년대가 되자 마리아 루이사는 나이에 비해 일찍 늙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30대에 피부가 황달로 노래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끝이 없는 임신과 여러 번의 유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시아버지인 카를로스 3세 왕은 1788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카를로스 4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이후 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동시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마쿠의 핵심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강한 통치자가 아니었고 아내인 마리아 루이사에게 휘둘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1788년에 열린 첫 번째 고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라 통치에 참여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찰스는 이것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주로 사냥과 귀족들의 다른 여가 활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녀는 마리아 루이사는 국정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스페인에서 교육과 문화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1790년대에 공식 궁정 화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궁정에 머무는 동안 그녀가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은밀히 퍼졌습니다. 여러 애인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늘 대고도이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1790년대 국무장관으로서 스페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른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젊음과 빠른 권력 상승, 그리고 여왕의 후원, 그리고 그녀와의 친밀한 관계,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연인 관계였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 루이사는 격동의 시기에 고도이에게 의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잃었을 때나 폐경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처럼 말이죠. 고도이는 그녀의 여러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고해 신부는 유언장에서 그 누구도 그녀의 아들, 딸들 중 누구도 정식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 관계가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마누엘 고도이의 권력을 질투하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이며 여왕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마리아 루이사와 스페인 궁정의 여러 고위 여성 귀족들과의 관계로까지 번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마리아 카에타나 데 실바를 독살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13대 알바 공작 부인. 알바 공작 부인은 비아푸엔테 후작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페인 귀족 가문의 결합은 그들을 스페인 왕실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왕실과 오수나 가문에만 뒤지는 지위였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그 결과 알바 공작 부인과 오수나 모두에게 라이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802년 여름 알바 공작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불과 40살의 나이에 그녀의 죽음은 의심스럽게 여겨졌고 여왕이 자신의 라이벌을 독살하도록 지시했다는 비난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었고 거의 모든 역사가들은 알바가 심한 열로 악화된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리아 루이사가 복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유일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1802년에 그녀의 아들 페르디난도 왕자가 시칠리아의 나폴리 출신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며느리를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마누엘 고도이에게 편지를 썼다. 왜 며느리인 그 악마 같은 뱀과 내 아들인 그 비겁한 잡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의 적대감과 그녀가 21살이었다는 점 때문에 독살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마리아 안토니아는 실제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페인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왕비의 불륜 의혹이나 조작된 독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서유럽에서 등장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1790년대 초에 프랑스에 루이 16세 왕이 폐위되고 처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사촌입니다. 이어진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찰스 왕과 그의 정부는 당연히 반프랑스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와 연합해 프랑스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1794년에 프랑스가 적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자 마드리드를 책임지고 있던 카를로스, 마리아 루이사, 고도이, 그리고 다른 이들은 놀랍게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으로 스페인은 유럽 열강 중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동맹은 늘 불균형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류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공화국 아래에서 대륙의 지배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1804년부터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래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807년에 마리아 루이사, 카를로스와 고도이, 프랑스의 팽창을 이용하려고 퐁텐블로 조약에 동의했습니다. 이 조약은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침공, 합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프랑스의 주요 적국과 긴밀히 동맹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가 스페인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카를로스의 폐위와 마리아 루이사의 장남 페르난도가 잠시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우유부단한 아버지에게 점점 더 반대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와 카를로스는 이 상황을 나폴레옹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스페인 왕실 전체를 없애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1808년 여름, 그는 자신의 형제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새 왕으로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로써 마리아 루이사가 마드리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요, 새로운 체제는 나폴레옹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장기간 게릴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810년대 초반, 많은 프랑스 자원을 소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스페인의 괴양으로 불렸습니다. 샤를르 퇴위, 페르디난도 폐위, 조제프 옹립이 1808년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고도이는 스페인을 떠나
1800년대 후반과 1810년대 초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실상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액상프로방스와 마르세유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스페인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불만의 원천이 드는 일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정치적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1812년 전 왕과 왕비, 추종자들은 이탈리아로 이주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교황청의 후원 아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1810년대 중반에 나폴레옹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창담한 군사 침공 이후 페르디난드가 스페인으로 돌아와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마드리드 귀환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남편은 남은 생애를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쾌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에 가까운 신뢰자로 지내며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을 모으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1819년 1월 2일 17세의 나이로 영원한 도시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를은 불과 2주 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도이는 한편, 고도이는 30년 넘게 더 삽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유언장에서 고도이를 주요 수혜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샤를은 그녀가 죽은 후 곧바로 고도이에게 그들의 망명 궁정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소문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도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여성들 편집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포 같은 라이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